올해 들어 일본의 망조가 단단히 든 것 같습니다. 방사능 피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측정 안 하고 버텼는데 코로나가 오고 또 감염 확진자 안 나오게 하려고 멀쩡한 배를 섬으로 만들면서까지 검사 안 하며 버텼는데 이제 올림픽이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이번 도쿄올림픽은 개최해도 망하고 취소돼도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99%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올림픽은 7월에 열립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는 대략 4월 달부터 이미 축제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으며 실제로 관광객들은 이때부터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부도 최대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공공시설부터 관광지 치안과 청결까지 거의 면봉 세차 수준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다른 지구인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병적인 관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방사능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번 여름쯤 올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는 도쿄 대지진의 가능성까지 지구상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총체적 재난의 완전체 환경이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도쿄올림픽은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취소되지 않고 개최가 강행된다면 불쌍한 각국의 선수들은 방사능과 코로나 그리고 지진과 싸우는 철인 3종 경기가 아닌 생존 3종 경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올림픽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는 올림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취소되었을 때보다 지금처럼 억지로 일본이 개최를 강행하여 개최를 했을 경우 일본에게 닥쳐올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개최가 취소되면 그냥 30조 원 날리고 역사상 2번이나 올림픽 개최가 취소되는 망신당하고, 그리고 세계인 모두 앞에서 일본은 방사능과 코로나 그리고 지진과 동의어가 되는 국가가 되어 영원히 기피 대상이 되는 가벼운 손해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강행했다가는 올림픽 기간 중 각국의 선수들이 입게 될 피해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 몰려들 각종 소송과 올림픽 기간 중이기에 그 모든 사고와 피해들이 생방송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로 방송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다시는 일어서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고 완전히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올림픽은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공개된 일본이 IOC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아베가 아무리 감추고 덮으며 억지를 부려도 IOC는 자체 재량으로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0년 안에 다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개최는 완전히 물 건너 가버립니다. 여름 다 지나고 겨울 삿포로에서 눈발 맞으며 가슴에 엔젤링 만들어가며 마라톤 경기를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름 경기가 취소되면 사실상 일본은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포기한 상태로 도쿄올림픽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대략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확실시되는 개최 취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지금 코로나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나올까봐. 방사능 때도 그 전략을 써서 재미를 좀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든 올림픽 끝날 때까지만 버티려고 했는데 현재 일본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동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곧 사망자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후인 대략 3월 말쯤 IOC는 일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최 취소 검토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60일 내에 올림픽을 치를 정도 수준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의 감염 통제 능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딱 한 국가, 바로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국가는커녕 배 한 척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3월 말까지 앞으로 약 한 달간 일본의 바이러스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악화되거나, 또 그래서 일단 IOC에서 일본에게 올림픽 취소 검토 통보 공지가 공식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걸로 도쿄올림픽은 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름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면 8월에서 9월 사이 서울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패럴림픽을 런던에서 치르는 옵션입니다. 올림픽도 사업입니다.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 IOC의 입장에서도 올림픽 취소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게 어디에서든 올림픽을 대체하여 개최할 수만 있다면 IOC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까지 너무도 성공적으로 치른 국가이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대표로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통제된 올림픽 경기 환경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락하는 일본과 그 반사 효과로 과거 일본이 그랬듯 비상하는 한국 사이에 그 통쾌한 운명의 엇갈림을 팝콘 먹으며 목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올림픽 공식 유니폼이 공개되어 소개해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확실히 일본이 이런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는 공식 사과까지 하고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까지 보내신 분이 있네요. 민생당의 최이배 의원인데요.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정말 문자 폭탄 보내셨어요? 폭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5일 2번 문자를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전 모든 의원에게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법 반대 표결을 하실 만한 190명여 명의 의원님들을 골라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양당 합의했던 거잖아요. 통과시키기로. 근데 이게 정무위에서 정무위 의원님들만 합의를 했던 거고요. 예. 원내대표 합의거나 당론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별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예. 좀 표결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예.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는 인터넷은행법하고 또 다른 법하고 두 가지나 같이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된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렇지 않았고요. 그거는 정무위에서만 합의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만 통과가 되고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예. 미래통합당이 이제 국회를 파행시키니까 이제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민주당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런데 최이배 의원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하실 때 부결을 예상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거를 3주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법 개정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 활동도 하고 예. 공동기자회견도 하고요. 예. 의원님들한테 보낼 이 편지도 의원님들의 성향에 맞게 또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고 또 본회의 반대 토론도 준비하고 예. 만나는 의원님들마다 틈틈이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낸 나름의 쾌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명 의원한테 보내는데 의원별 맞춤형으로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요. 편지가 한 5장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제가 문구를 써드렸고요. 예, 그랬죠. 자, 바로 핵심으로 가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이제 은행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되게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의 주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제 법에서는 그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세금을 포탈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번 개정안은 담합이나 독과점, 갑질 같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도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라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대주주인 KT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KT 특혜법이라고 이제 일컬어졌고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과 상관없이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기업 은행의 대주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과학적인 금융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죠. 예. KT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죠? 공정거래법상에? 예, KT가 94년도에 전화요금 담합으로요, 94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71억 원의 과징금 처벌이 있었고요. 19년에도 57억 원의 과징금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입찰 담합이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금융위가 그 대주주 승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는 워낙 과거에 이런 저지른 일들이 중대하고 경미하지 않아서 그 승인을 못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KT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고 했다라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었던 거죠. 근데 정무위하고 법사위까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제 찬성한 이유는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금융이나 정부 여당도 다 이거를 법을 반대했는데 워낙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무위에서 같이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원내대표 합의나 당 전체 어떤 당론으로 추진된 건 아니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것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라임 투자 자산 운용에서의 라임 사태, 문제, 사태나 또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팔은 DFL이라는 상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호해서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은 고객은 금융 소비자입니다. 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법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은행은 도둑질한 사람들한테도 은행 주인이 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법을 추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금융위원회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그러면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에는 반대했었어요? 분명히? 2018년도에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대주주 자격에 대한 것은 더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풀어준 것은 금융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묵인했던 것이고요. 저한테는 금융위에서도 자신들도 이 내용은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부 담당 부처도 반대하고 이러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결 이후에 공개 사과하고 법안 재추진하겠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도대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모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법이고 또 제가 본회의에서 보장된 반대 토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과 투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KT 봐주는 것에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민주당 내부에 대체 KT와의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번 부결됐는데 다시 재추진할 수 있나요? 그게 같은 회기 내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에 다시 회기를 열면 그때는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거는 온몸을 다해서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나저나 대한항공 경영권 다툼 문제 관련해서 저희랑 인터뷰 얼마 전에 하셨었잖아요. 지금 주주총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무슨 리베이트를 누가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프랑스의 이제 비행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10대를 대한항공에 비행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180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거를 10년 후인 2010년부터 3번에 걸쳐가지고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 최종적인 돈의 종착지는 저는 고위 임원들이 아니라 총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고 조양호 회장이 문제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만약 잘못이 있다면 과거의 임직원들은 책임지고 좀 대한항공은
보다 좀 깨끗한 경영진들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리베이트가 구체적인 180억이라는 액수와 뭐 전달 시기까지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출처는요, 프랑스의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경제점단 검찰이 이 에어버스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거기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일정한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한 것입니다. 프랑스 법원의 판결문이다. 예, 맞습니다. 그냥 검찰의 공소장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검찰이 에어버스 합의한 것이고 이걸 최종적으로 프랑스 고등법원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에어버스 측도 공식적으로 돈 줬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대한항공 외에도 여러 다른 나라의 항공사들과의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준 회사는 프랑스 법원에서 공식 인정했는데, 돈 받은 대한항공 측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지금은 대한항공에서는 조원태 현 회장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자체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체 감사보다는 검찰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0억이 왔는데 조원태 회장과는 무관하다? 예. 누가 받았는지 자기들이 밝혀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 아닌 다른 사람이 180억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이거는 고 조양호 회장이나 어떤 총수 일가와 관련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 검찰도 수사해라 이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가올 주주총회에 무슨 영향 미칠까요? 아무래도 주주들은 과거에 이런 임원진들이나 총수 일가들이 많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다음 이사 선임에 있어서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얼굴은 마주대하지 못하지만은 유튜브 화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위기란 말 속에는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위기란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란 말 아시지요? 두 단어 이상을 합하여 한 단어가 될 때에 합성어라 그럽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 합쳐진 말이 위기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위기를 맞을 때 그 속에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경에 강한 DNA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만년 역사에 온갖 시련, 시험, 위기를 겪어오면서 위기를 떨치고 일어나는 DNA가 우리 결의의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도 더 좋은 기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그래 믿고 도전합시다. 요즘 무한 폐렴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둘의 수도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지되었습니다. 외부에 나가던 출강 강연에도 다 중단되었습니다. 폐렴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무슨 기회냐? 조용해지니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얻어서 2권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둘의 수도원에서 1년에 여러 차례 행하는 금식 수련에 대한 금식에 대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일반 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김진홍 목사의 쉽게 쓴 성경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해설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은 금식이 아주 전문입니다. 10일 금식을 중심으로 4일 금식, 구정, 추석, 신년 이런 중요한 명절을 맞을 때마다 금식 행사가 열립니다. 그 금식 행사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게 된 연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딱 80세입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있으니까 50년 목회 경력입니다. 50년 목회 경력에서 수시로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쌓았습니다. 그 내 자신의 금식 이야기, 금식 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내 50년 목회 경력에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영성이 깊어지고 내공을 기르고 은혜를 받았던가 그걸 사례를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쓴 글 중에는 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1974년, 75년 때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이 발효될 그 시기입니다. 유신헌법을 내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열심히 하시고 안보도 튼튼히 하려고 애쓰시는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셔야지 유신헌법 자체가 민주주의에 이거는 무너뜨리는 거니까 안 됩니다 하고 우리 목회자들 33명을 조직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1974년 1월 17일입니다. 내가 운동을 주관했기 때문에 주범으로 이제 15년형을 받고 감옥을 살 때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중요한 정치범들은 조그마한 독방에 수감이 되는데 가끔 일반 죄수 있는 방에 합방을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합방하면 이제 일반 죄수와 같이 있게 되지요. 내 죄수 번호가 73번이랬습니다. 하루는 교도관이 오더니 73번 전방이요. 방을 바꾼다 이 말이지요. 짐 챙겨 나오시오. 그래서 뭐 짐이래야 뭐 있습니까? 성경, 찬송, 치솔 뭐 이런 거 몇 가지 챙겨 나갔더니 일반 죄수 있는 방에 합방을 시켜줬습니다. 감옥에서는 일반 죄수를 잡범이라 그럽니다. 잡범이 17명 있는 방에 나를 들여보냈습니다. 그 나까지 18명이지요. 18명이 거하는데 3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방에 있으려니 얼마나 비좁습니까? 잠잘 때는 모로 누워 잡니다. 그래서 칼잠 그럽니다. 그 방장이 오늘은 왼쪽 어깨요. 그럼 왼쪽 어깨 붙이고 쭉 눕습니다. 다음 날은 오늘은 오른쪽 어깨요. 그럼 오른쪽 어깨만 붙이고 잡니다. 막 비좁은 겁니다. 자다가 뭐 화장실 가거나 일어나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비좁은 방인데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비좁은 방에 같이 사니까 스스로 모두 스트레스 때문에 싸움합니다. 걸핏하면 치고받고 싸움합니다. 근데 그 방에 참 험한 죄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사람 죽이는 거, 돈 받고 죽이는 청부살인으로 들어온 분인데 무기징역을 받아서 18년째 살고 있는 분인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식사 마치고 나면은 창가에 서서 손가락으로 물쳐서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 무슨 운동 그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교도관 눈깔 뽑는 운동이야 이래요. 그리고 걸핏하면은 자기 기분이 나쁘면은 손가락을 올립니다. 뽑아버려 이럽니다. 내 무기적인 네 눈 뽑아봐야 덧붙일 것도 없어. 네 사람이요. 이 눈 뽑는 걸로 완전히 그 방을 아주 제패했습니다. 그 방에 태권도 7단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7단이면 얼마나 싸움 잘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기분 들리면 태권도 7단에게 그래요. 너 태권도 7단으로 까불어? 너 잠잘 때 뽑아버려? 그럼 뭐 대책 없지요. 잠잘 때 눈 뽑으면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빕니다. 화해하자고 빕니다. 그냥 자는데도 그냥 안 잡니다.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찔러 잠꼬대도 그렇게 합니다. 그 옆에 누워있으면요 가슴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것만 생각해서 내가 사람이 저렇게 선천적으로 죄인이 있구나. 선천적으로 범죄꾼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도 그 사람이 뭐가 나길래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루는 내가 작심하고 3일 금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뭐 법무부에서 무기징역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교도관이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마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걸 상상도 못하지요. 3일 금식한 뒤에 마침 비 오는 날이어서 비 오는 날은 죄수들은 공치는 날입니다. 빗속에 도망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지 비 오는 날은 작업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노래 중에 비 쏟아지는 날이 공치는 날이다 앵해이 앵해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모두 작업 안 나가고 방에 앉아서 있길래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형씨 나하고 오늘 2박을 좀 합시다. 뭔 2박이요? 그래서 형씨나 내나 주인을 바꿉시다. 내가 3일 금식 마친 뒤에 진지하게 그랬더니 뭔 주인을 바꿔요? 그래서 형씨나 내나 내가 주인 됐을 때 사고 뭉치가 돼서 징역살이 하는데 주인을 바꿉시다. 이 엉터리 사고 뭉치 주인 바꾸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첫머리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격을 준다. 그런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고뭉치 주인 취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새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찬찬히 알기 쉽게 설명을 했더니 가만히 듣더니 뭐라는 거 하니 김쌤 나 같은 골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그럼요. 예수님은 범생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골치 아픈 사나이들, 타락한 영혼들,
기립바시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열심히 얘기했더니 나도 김생 시킨 대로 신앙생활 해볼까요? 그냥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뒤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